유희태 의원님, 사실 인재 영입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치 안 해본 분들을 끌어오는 것이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홍준표, 안철수 그래도 대권 주자였는데 이분들이 남 있고 함께 정치합시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인재 영입.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정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물갈이 좀 해라. 예. 좋은 인재 좀 영입해라. 예. 이 일종의 물갈이에요. 인재 영입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 빼내야 그 인재 영입한 사람 자리를 만들어줄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는 당내 민주화를 해라. 네? 상향식 공천을 해라. 이 두 요구가 서로 완전히 상충되는 요구예요. 예. 어떻게 당내 민주화를 하면서 인재 영입을 합니까? 그럼 당내 민주화 상향식 공천하려면 밖에서 신인 데려다가 있던 사람하고 경선해야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건 아주 상충되는 요구로 전에부터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사실 저도 옛날 양김 시대 네. 김대중 총재 밑에 있으면서 너무 그 총재 어떤 독단 네. 이거에 대해서 꽤 저항을 하고 맨날 그래서 비주류 쪽에 이렇게 가깝고 네. 이렇게 저번에 우리 김상현 의원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DJ나 YS는 자기 이름이 들어간 공천장을 가지면은 당선시킬 몇십 명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힘이 있었으니까 인재 영입이 됐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왜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때 네. 하신 말씀이 유 의원 내 이름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때가 전국에 하나도 없는 난 대통령이다. 네. 그 전 대통령들까지는 김대중 들어가면 몇십 개 있잖아요. 예. 김영삼 공천장 가지고 몇십 개 있잖아요. 호남이나 영남. 최초로 자기 공천장 가지고 전국에 안심하고 당선될 때 단 한 군데도 없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이제 바로 김대중 양김 시대 직후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예. 그러니 내가 남의 정치적 운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신당 열린우리당 만드는 과정에서 당의 중진들이 반대를 하니까는 네. 저보고도 신당에서 손을 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럼 지금 홍준표, 안철수 인재 영입을 하려면 이번엔 지방선거입니다만 총선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사람 공천장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때가 한 군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재 영입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이런 속에서 예.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난 이분들의 역량이 부족. 그나마 아마 배현진 아나운서를 영입한 것도 홍준표가 꽤 당내 독재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 송파에 원래 위원장이 있고 쭉 준비해 온 사람이 총선을 저쪽 천안도 그렇고. 예. 네? 그거 그냥 그 사람이 나갔으면 여기보다 표 더 얻었을지도 몰라요. 네? 원래 보궐선거라는 건 쭉 지역에서 그렇죠. 갈고 닦은 사람이 득표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그냥 갈아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내 독재를 해야만이 영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민주정당을 희망하지만은 한국적 현실에서 대통령 권력에 맞서는 야당 지도자라면은 아무래도 보수 정치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 보수 정치. 그러니까 YS, DJ, JP가 있었을 때는 이 세 명하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타협 보면은 청문회도 열었고요. 오공청산도 가능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대표 자체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 당대당의 어떤 갈등, 대립 이게 거의 고륙상쟁 수준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 시대는 낭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예. 근데 자칫하면 또 우리 듣다가 들으신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고 여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자의 인재 영입은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마지막에. 그렇죠. 그때 이제 안철수랑 당내 비주류들이 막
가서 신당을 네. 탈당해가지고 나가고 하니까는 약간의 맞벌 성격으로 뭐 조금 인재 영입을 했어요. 표창원 의원이 뭐 표창원도 그렇고 뭐 네,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뭐 조홍천 의원도 뭐 그렇고 양양자 씨도 있었고요. 뭐 있었어요 그때. 예, 예. 근데 그때는 문재인 대표가 아직 공천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공천도 영입해놓고 보장을 못했어요. 그렇죠. 와서 경선한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김종인 나중에 공천권을 쥔 김종인 대표도 그때 영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는 했지만 네. 그때 무슨 공천을 보장하고 영입한 건 아니었죠. 예. 그래도 그때 그게 마지막 그래도 그때 그 온 사람들은 공천이 보장되지도 않고 총선 전망이 당시로서는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하니 뭐 180석을 하니 그랬죠. 그런 와중이고 이 당은 지금 쪼개져 가는 네. 망해가는 당이었어요. 예. 그래 그때 사실은 아마 문재인 당 대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고 하니까 그때 영입에 응해준 게 아닌가. 예. 그때 좋은 상황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재 영입. 이건 정말 거의 뭐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실력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도 실은 YS가 끌어들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랬죠. 예. 뭐 그거 말고도 추후에는 지금의 야당의 거목이었던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도 다 YS의 어떤 영입의 결실이었고요. 어떻습니까? 그 YS가 그때 인재 영입을 하던 시기의 정치적 상황. 임광기 위원님. 그때가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YS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가 이제 민자당이죠. 민정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민자당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92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그리고 나서 골수 운동권으로 분류됐던 김문수, 이재호 그리고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홍준표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입니다. 그 직전에 이회창 전 총리, 박찬종 전 의원 입당을 시키고요. 예. 해수부 장관하고 있는 김영춘. 네. 그때 대표적인 개혁 성향 인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예. 결국은 그해 총선에서 예상을 뒤집고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39석.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예. 자, 지금은 뭐 보수의 아이콘이 된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 홍준표 전 대표가 당시엔 상당한 그러니까요. 개혁성 인사.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굉장히 정말 좌에 너무 가까운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민주당보다도 그렇습니다. 더 좌쪽에 있던 민중당. 경상북도 영천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동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홍준표 대표보다 더 보수적인 이렇게 아이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노동운동을 같이 배웠던 심상정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지금의 김문수는 뭐냐 그랬더니 잊혀진 계절이다. 잊혀진 계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옛날 모습하고는 지금은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네. 전 학창 시절부터 잘 아니까.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이래요. 13대 총선 때는 무슨 특별히 인재 영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유력 정당이 4개 정당이 생겼잖아요. 1988년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양김이 분열을 해가지고 당을 따로 하잖아. 사람을 못 구해 난리였어.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노무현 변호사를 그때 국민운동본부 개헌 추진 거기에 뭐 집행위원장 이렇게 했던 그 변호사니까 오히려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 통일민주당을 가는 게 옳으냐 그러냐. 뭐 오히려 그 내부에서 그런 토론 끝에 뭐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거기가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이제 통일민주당으로 갔던 거고 그때는 그때는 다 영입을 해야 될 판이었어요. 양김이 서로 이제 당을 따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선거구가 그전엔 한 지역에서 둘 뽑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유종의 자리가 또 뭐 있었잖아요. 도대체 지역구가 한 서너 배가 는 데다가 당이 둘로 쪼개지니까 한 7, 8개가
이 국회의원 후보 갈 자리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예. 그때는 사람을 못 구해 난리였던 게 13대 총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김대중 총재는 주로 그때야 뭐 이 이제 민주화가 86월 항쟁으로 그 민주화가 됐으니까 민주화 운동의 공로자들이 최고의 영입 1순위였죠.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야 쪽은 조금 더 김대중 총재한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울어 있으니까 평민련을 갖다가 이제 평민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14대 총선, 15대 총선 때까지도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양김이 서로 영입을 하려고 좀 경쟁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기류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87년으로부터. 그래 이제 2000년 16대 총선부터는 민주화 운동 진영보다는 무슨 전문가로서 아니면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 좀 이렇게 상당히 대중성을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도 14대 공천 신청했다가 뭐 명함도 제대로 못 내밀었는데 그때 어느 저 TV에서 김한길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인터뷰 토크쇼 그게 그때 그게 정치 거물들이 다 부르면 나오고 그 원래 또 그 친구가 아주 그 토크에 입담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서 인기를 얻으니까 영입돼 와서 처음에 아마 비례대표로 영입돼 왔을 거예요. 이제 그 친구야 아버지는 뭐 통일사회당 뭐 하셨지만은 이 친구는 뭐 그런 민주화 운동의 경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동영 거기도 뭐 우리 민청학년 사건에 이제 뭐 이 연루는 됐지만은 뭐 잠깐 저 유치장에 좀 갔다가 이제 나온 정도고 뭐 앵커로서 하여간 이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소설가 김홍신 씨도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그쪽이 아니라 우리 꼬마 민주당.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택 총재 원래 김홍신 씨는 저기 서경석 목사가 같이 경실련 했다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탤런트 정한용 씨도 탤런트. 거기는 이제 김대중 총재가 영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방송에서 인기 좀 있거나 뭐 전문가로서 조금 명성이 떨치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폭을 넓혀가죠. 처음에 뭐 13대 14대까지는 우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을 누가 더 많이 영입하냐 경쟁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15대 때 지금 말씀하신 그 15대 때 그 외에도 법조인들 보면은요 지금 유명해졌던 천정배, 추미애 당대표 그런 사람들도 다 15대 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2000년에 16대 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총재를 겸하고 있는 이제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도 운동권들이 꽤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때 34살 나이로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라는 걸로. 그다음에 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송영길 뭐 연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오영식, 이인영 이런 사람들도 그때 많이 들어왔고. 근데 특히 15대 때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96년 때가 DJ가 이제 대선에 나설 걸 염두에 두고 DJ의 취약점들을 보완하는 대거 인재 영입에 들어갑니다. 아하. 우리가 DJ 그러면 항상 취약점이 뭐였냐면 색깔이 이상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그리고 특히 군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거 영입을 해가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560 핵심 인사들 보수 인사들 특히 그 560 핵심 인사였던 이종찬 씨를 부총재직에 앉히고 뭐 이런 거 하면 이동원 전 외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좀 안정적이다.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쭉 쌓여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9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죠. 젊은 피 수혈이 그때 아주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는 아직 15대 총선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었을 때는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96년 총선이었으니까 96년 총선이니까 내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효과적이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었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냈단 말이죠. 92년에
돼가지고 이제 97년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조금 비하인드 정말 스토리인데 그때 그 소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김현철 그리고 이원정 정무수석이 그때 이 민자당의 공천권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할 때 그쪽에서 대거 민주화운동 아주 말한 김문수 뭐 이재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쪽의 사람들을 조금 급진적인 진보 계열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제 친구들 중에 그쪽에서 뭐 대거 오랜다고 해가지고 중앙일보 다니던 친구 뭐 사표도 내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간다고. 요 메시지 아니라 그때 그가 아무래도 그때 김현철 씨가 아버지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소위 민정계 그때 이제 허주 김윤환 씨나 매치 확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YS는 자기는 대통령 지내고 떠나면서 저 민자당을 그야말로 민정계 색깔을 좀 싹 빼고 꽤 그런 진보적인 인사들로 좀 많이 충원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저는 그게 민정계 쪽에 반발에 부딪혀서 소수로만 그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참 젊은 정치인들 발탁할 때 그때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이 반발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님 앞에서는 못했죠. 양님도 하시는데. 전부 그 양반 공천장 가지고 달았는데 어떻게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보수 정치가 훨씬 효율적이다. 뭔가 보수가 아니라 보스 정치가. 보스 정치가요. 그래서 뭐 한마디만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고 또 타협도 쉬워지고 뭐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간 참 이 확실한 지도력, 카리스마가 없는 가운데서 당대표가 영입하려 하면 상당히 제약되고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보수 정치가 아니래도 말이죠. 가령 이렇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제가 국가보안법 하나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이부영 당대표가 당의장께서 당의장이고 이제 저쪽은 박근혜 당대표고 원내대표가 김덕용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부영하고 김덕용은 서로 친구 사이니까 사실 어렵사리 박근혜 대표를 설득을 해가지고 독소조항은 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합의를 해왔어요. 그 정말 어려운 협상안이었고 지금도 민변이나 이런 데 변호사들은 그때 그것만 했어도 그 후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 거의 다 안 들어갔다.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밖에서 그냥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타협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엄청난 숫자가 농성을 하고 우리 당의 그 소위 386 그 의원들한테 너희 그런 식으로다가 국가보안법 저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국민 여론은 국가보안법 개정해라가 한 70%인데 또 폐지 반대도 70%예요. 그러니까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데 한 70% 동의하고 완전 폐지는 왠지 불안하게 여기는 여론이 또 한 70%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해놓은 걸 갖다가 열린 우리당이 초기에 그 국가보안법 합의해온 안을 우리가 파기를 했어요.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자면은 열린우리당에 저는 저렇게 나중에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게 전 그 합의를 그러니까 저는 양당제하에서 그렇게 너무 그렇다고 또 거기 있는 분들한테 미운 털백이면 선거 그 다음에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당의 의원들 다수는 그 정도 이부영 그 당의장이 김덕용하고 어렵게 그 합의해 온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었지만 제가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극단 세력들이 원심력. 그리고 그럼 박근혜 19대 국회 박근혜 대통령 차에서는요. 결국 보수 정치가 아니래도요. 이 원내대표 간에 그리고 또 상임위에 간사가 있잖아요. 어떤 법안을 놓으면 결국은 타협이 돼요.
그 어떤 난제도 뭐 이 정도에서 서로 근데 그때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타협했다 그러면 청와대가 거의 이 회방을 나가지고 그거 안 돼 해가지고 그 간사랑 그때 이제 원내 수석부 대표가 있어요. 그 수석끼리 서로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면은 청와대에서 안 돼 해가지고 청와대 과도한 개입으로 국회가 그렇게 타협의 정치를 못한 건 19대 박근혜 시절이고 전 17대 때는 그 밖에 이 조금 더 왜 근본주의 비슷하게 좀 교조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그런 걸로 해서 그 우리가 결국은 그 정도 타협은 우리가 많이 얻은 거였거든요.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너무 보수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워하지 마시고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이 국회가 본연의 임무만 하면 결국은 웬만한 갈등은 해결하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인물들 많이 수월하게 또 수혈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뭐 보수의 아이콘이 된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 홍준표 전 대표가 당시엔 상당한 그러니까요. 개혁성 인사.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굉장히 정말 좌에 너무 가까운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민주당보다도 그렇습니다. 더 좌쪽에 있던 민중당. 경상북도 영천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노동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홍준표 대표보다 더 보수적인 이렇게 아이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노동운동을 같이 배웠던 심상정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지금의 김문수는 뭐냐 그랬더니 잊혀진 계절이다. 잊혀진 계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옛날 모습하고는 지금은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전 학창 시절부터 잘 아니까.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이래요. 저 13대 총선 때는 무슨 특별히 인재 영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유력 정당이 4개 정당이 생겼잖아요. 1988년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양김이 분열을 해가지고 당을 따로 하잖아. 사람을 못 구해 난리였어.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노무현 변호사를 그때 국민운동본부 개헌 추진 거기에 뭐 집행위원장 이렇게 했던 그 변호사니까 오히려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 통일민주당을 가는 게 옳으냐 그러냐. 뭐 오히려 그 내부에서 그런 토론 끝에 뭐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거기가 가는 게 제일 그래도 그때 온 사람들은 공천이 보장되지도 않고 총선 전망이 당시로서는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하니 뭐 180석을 하니 그런 와중이고 이 당은 지금 쪼개져 가는 망해가는 당이었어요. 그래 그때 사실은 아마 문재인 당 대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고 하니까 그때 영입에 응해준 게 아닌가. 그때 좋은 상황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재 영입. 이건 정말 거의 뭐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실력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도 실은 YS가 끌어들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랬죠. 뭐 그거 말고도 추후에는 지금의 야당의 거목이었던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도 다 YS의 어떤 영입의 결실이었고요. 어떻습니까? YS가 그때 인재 영입을 하던 시기의 정치적 상황, 임광기 의원님. 그때가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YS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가 이제 민자당이죠. 민정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민자당이 돼가지고 거기서 92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그리고 나서 골수 운동권으로 분류됐던 김문수, 이재호 그리고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홍준표 뭐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입니다. 그 직전에 이회창 전 총리, 박찬종 전 의원 입당을 시키고요. 해수부 장관하고 있는 김영춘. 그때 대표적인 개혁 성향 인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결국은 그해 총선에서
예상을 뒤집고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39석. 유인태 의원님, 사실 인재 영입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치 안 해본 분들을 끌어오는 것이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홍준표, 안철수 그래도 대권 주자였는데 이분들이 남 있고 함께 정치합시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인재 영입.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정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물갈이 좀 해라. 예. 좋은 인재 좀 영입해라. 예. 그게 일종의 물갈이에요. 인재 영입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 빼내야 그 인재 영입한 사람 자리를 만들어줄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는 당내 민주화를 해라. 네? 상향식 공천을 해라. 이 두 요구가 서로 완전히 상충되는 요구예요. 예. 어떻게 당내 민주화를 하면서 인재 영입을 합니까? 그럼 당내 민주화 상향식 공천하려면 밖에서 신인 데려다가 있던 사람하고 경선해야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건 아주 상충되는 요구로 전에부터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사실 저도 옛날 뭐 양김 시대 네. 그 김대중 총재 밑에 있으면서 너무 그 총재 그 어떤 그 독단 네. 이거에 대해서 꽤 저항을 하고 맨날 그래서 비주류 쪽에 이렇게 가깝고 네. 뭐 이렇게 저번에 우리 김상현 의원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DJ나 YS는 자기 이름이 들어간 공천장을 가지면은 당선시킬 몇십 명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힘이 있었으니까 인재 영입이 됐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왜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때 네. 그 하신 말씀이 유 의원 내 이름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때가 전국에 하나도 없는 난 대통령이다. 네. 그 전 대통령들까지는 김대중 들어가면 몇십 개 있잖아요. 예. 김영삼 공천장 가지고 몇십 개 있잖아요. 호남이나 영남. 최초로 자기 공천장 가지고 전국에 안심하고 당선될 때 단 한 군데도 없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이제 바로 김대중 양김 시대 직후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예. 그러니 내가 남의 정치적 운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당 열린우리당 만드는 과정에서 당의 중진들이 반대를 하니까는 네. 저보고도 저 신당에서 손을 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럼 지금 홍준표, 안철수 인재 영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이번엔 지방선거입니다만 총선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사람 공천장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때가 한 군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재 영입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에 뭐 우리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이런 속에서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난 이분들의 뭐 역량이 부족. 그나마 아마 배현진 그 아나운서를 영입한 것도 홍준표가 꽤 당내 독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송파에 원래 그 위원장이 있고 쭉 준비해 온 사람이 총선을 저쪽 천안도 그렇고 그거 그냥 그 사람이 나갔으면 여기보다 표 더 얻었을지도 몰라요. 원래 보궐선거라는 건 쭉 지역에서 그렇죠. 갈고 닦은 사람이 득표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강제로 그냥 갈아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내 독재를 해야만이 영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민주정당을 희망하지만은 한국적 현실에서 대통령 권력에 맞서는 야당 지도자라면은 아무래도 보수 정치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 보수 정치. 그러니까 YS, DJ, JP가 있었을 때는 이 세 명하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타협 보면은 뭐 청문회도 열었고요. 50 총선도 가능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대표 자체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 당대당의 어떤 갈등, 대립 이게 거의 고륙상쟁 수준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 시대는 낭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자칫하면 또 우리 듣다가 들으신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고 여간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자의 인재 영입은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마지막에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안철수랑 당내 비주류들이 막
가서 신당을 네. 탈당해가지고 나가고 하니까는 약간의 맞벌 성격으로 뭐 조금 인재 영입을 했어요. 표창원 의원이 뭐 표창원도 그렇고 뭐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뭐 조홍천 의원도 뭐 그렇고 양양자 씨도 있었고요. 뭐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문재인 대표가 아직 공천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공천도 영입해놓고 보장을 못했어요. 그렇죠. 와서 경선한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김종인 나중에 공천권을 쥔 김종인 대표도 그때 영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는 했지만 네. 그때 무슨 공천을 보장하고 영입한 건 아니었죠. 예. 그래도 그때 그게 마지막